안녕하십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막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2개를 빼먹었어요. 근데 2강에 제가 붙였으니까 그게 1강에서 연결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요 얘기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2000년대 한국 영화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카데미 탄 거, 그리고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뭐 요 얘기가 사실은 더 재미있기는 하죠. 그래서 아까 그 1강에서 넘어온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약간 지루합니다, 요거는. 이게 제가 아까 한국 영화가 굉장히 미국에서 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점점 위상이 커지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아주 그 중점이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늘에 있어서. 근데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봉준호가 너무, 물론 이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천재적이라 이게 너무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영화가 조명을 받아오던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려던 거여서 그 얘기를 꼭 드린 겁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혹은 북미 시장에서 한국 영화를 위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같이 커지진 않았겠지만. 근데 그게 어떤 거가 이제 또 단적인 예냐면 2000년대 후반에 백인 여성이죠. 낸시 에이블만이라는 한국학 전공하는 완전 백인 여성입니다. 교수님이시죠. 낸시 에이블만이 South Korean Golden Age Melodrama라는 1960년대 한국 멜로드라마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거의 한국 영화에 대한 아카데믹한 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책을 낸 거죠.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내고 나서 뭐 영화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에스노그래피랑 앤트로폴로지 인류학자였죠. 근데 이 책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사실은 이 책에 좀 고무를 받았다고 봐야죠. 영국에 있는 이제 신지윤 교수님이라는 분, 그리고 줄리안 스트레인저라는 이제 유럽 쪽 이제 학자인 거죠. 이분이 뉴코리아 시네마라고 해서 이거는 고전 영화잖아요. 2000년대 이후 영화를 가지고 거의 교과서용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왜 뜬금없이 한국 교과서용 책이 나왔느냐. 이때부터 한국 코리안 시네마 스터디스라는 혹은 이스테이션 뭐 안에서 이스테이션 분과 안에서 뭐 시네마 스터디스가 한국 영화가 전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때 한국 학이 많이 생겼어요. 미국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마 예일이나 뭐 이런 때도 그때 코리안 스터디스가 굉장히 커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단순히 산업 커지면 좋지, 뭐 일자리 만들어지고 뭐 수입 수출 잘 되면 좋지 하지만 학과가 생겼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카데미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코리안 스터디스를 중점으로 한, 중점 트랙으로 한 학과도 생기고 뭐 일자리도 창출이 됐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술지가 생겨납니다. 미국 내에서. 근데 그거는 또 무슨 얘기냐? 더 많은 한국 영화 연구가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요게 바로 2000년대 후반에 제가 주목해야 할,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의가 잘 되지 않는 산업 내에서는 현상이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책 이후로 사실 한국 영화를 다룬 영문, 그러니까 앵글로폰 스터디스에서요. 영어로 쓴 한국 영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와야 되지만 이 이후로 사실은 이 전에는 없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뭐 이거는 뭐 너무 자명한 얘기라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아까 제가 주로 영화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뭐 올드보이가 칸에 가서 상 타오고 뭐 그때 DVD 시장이 커가지고 뭐 북미에서 잘 팔리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컸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고 있지만 저는 이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미국인 학생들이 이걸 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사 좀 막 해석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엄청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백인, 완전히 그 앵글로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캠퍼스 돌아다니면 실제로 애들이 이거 틀어놓고 춤췄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사실 제가 있었던 곳이 LA 뉴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스타일의 그 침투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봉준호가 상 받았을 때 되게 화제가 됐던 얘기가 2인치 다막의 한계를 넘으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수상소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막 달린 영화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어떤 봉준호의 일침이었죠. 근데 사실상 그게 봉준호 기생충의 성공 어떤 그 트랙과 비교했을 때 약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미 봉준호를 좋아하는 팬층은 요때 형성이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면, 기생충의 관객 분석을 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18세에서 24세 관객이 61%예요. 다시 말해서 기생충을 본 애들은 젊은 관객이란 얘기예요. 반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40%가 이제 중장년층이 되겠죠? 그럼 이 60%는 뭘 말하는 거냐? 앞으로 잠재적인 이제 한국 영화의 그 손님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은 이미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엑소,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그 아이돌 그룹들, 그리고 한국 문화 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뭐 음악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영화가 됐든 자막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지금 이제 18세에서 20세 세대들 특징이 뭐냐면 이미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보다 보면 뭐 스웨덴 영화도 있고 많잖아요. 각국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별로 이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 선대들보다는. 그리고 자막으로 영화 보는 걸 오히려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대도시에 자란 애들일수록 그걸 약간 좀 힙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 관심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인종차별하고 이런 게 약간 구시대의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기생충의 아까 소감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약간 요즘 세대와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봉준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나이가 요번에 50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50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연대 사학과 졸업이 되다가 운동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박근혜 정권 때 뭐 그런 걸로 좀 트러블이 있기도 했죠. 근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회학과 졸업만 하고 카파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필름 아카데미를 다시 들어가서 뭐 아무래도 영화가 꿈이었기에 그랬겠죠. 이 전공으로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백색인이라는 단편으로 데뷔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백색이는 못 봤고요. 요거는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지리멸렬은 영문 자막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짧은 뭐 15분, 20분 단편 3개가 붙어 있는 영화거든요. 지리멸렬. 근데 제목 센스를 진짜 잘 짓는 것 같아요, 제목을. 근데 지리멸렬을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 봉준호 인터뷰를 해야 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봉준호 영화 이 중에서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지리멸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준호 영화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반전이랄지, 뭐 사회적인 비판이랄지, 아니면 유머. 되게 웃기잖아요, 영화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멸렬 중에 하나는 포르노 도색 잡지보다 걸린 대학 교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시기적으로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단편은 그 우유 배달 하잖아요, 아침마다. 근데 그 우유 배달, 그 우유 남의 집 배달 온 우유 훔쳐먹다 걸린 어떤 지식인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지식인의 허울이죠.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봉준호가 거기 출연도 합니다. 근데 지리멸렬은 굉장히 찾아보면 통렬한데 재밌어요. 그리고 웃긴데 통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봉준호의 진정한 색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의 그런 지식인인데 속된 말로 추접스러운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그 추접스러운 지식인을 테마화한 게 플란다스에게라는 작품이죠. 여기서 이성재가 박사는 땄는데 전임이 못 돼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다가 개도둑으로 변신하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개를 보호하고자 물심양면 뛰어다니는 게 이제 그 배두나 캐릭터인 거고, 뭐 그런 이것도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뭐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근데 플란다스에게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상업적으로는 폭망합니다. 플란다스에게는 폭망했는데 이미 영화 제작자들은,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사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당시 영화 제작자들에게 이 사람이 지금에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제가 몇몇 제작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일부러 말을 껴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크게 될 놈인데 그렇게 자기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란다스에게라는 영화가 너무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전에 한국 영화 톤이 너무 달라서 좀 이상한 애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살인의 추억이라는 뭐 비교적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더스 이제 차승재 대표의 얘기를 제가 한 건데, 근데 이미 그 생각은 맞았던 것 같아요. 당시 영화 기자들도 이제 기사 쓴 거를 이제 돌이켜서 보시면 좀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톤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이 영화가 너무 기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상업 영화와 너무 좀 다르다. 근데 궁극적으로 살인의 추억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아마 그 2003년 흥행순위 아마 2위인가 그럴 거예요. 1위가 그때 뭐 강재규의 영화였나? 약간 2위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살인의 추억이 잘 되고 나니까 사실은 요때부터는 이제 승승장구한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써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 괴물이고 마더고 뭐 설국열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편만 7개니까요. 장편만 7개면 뭐 부지런히는 하셨으나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아직 10편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각각의 작품들이 어떤 족적을 남겼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인의 추억은 해외에서도 뭐 각광을 받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살인의 추억으로 봉준호를 작가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박찬욱이랑 항상 붙여서 작가로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박찬욱이 사실상 봉준호를 여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숨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발굴을 했다. 얘를 내가 꼭 키워야지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봐도 이 백색인이라는 영화가 너무 좀 범상치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리멸렬 때부터 계속 좀 이렇게 서포트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넷플릭스의 설국열차는 같이 제작하잖아요. 봉준호와 박찬욱이. 그러니까 약간 좀 컴패니언인 거죠. 그리고 나서 괴물을 이제 하는데, 괴물 물론 잘 됐죠. 한국에서도 잘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봉준호 이제 괴물 미국 배급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의 영화가 앞으로 만들어졌을 때 좀 이렇게 단골 배급을 할 수 있는 배급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미국 내에서 영화를 이제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요 전부터 여기까지의 필모를 보고 마음에 들었으니까 괴물을 자기가 팔겠다고. 지금의 탐퀸입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린 그 네온의 배급사 이제 그 대표인데, 괴물을 팔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괴물이 궁극적으로 해서 US에서 잘 됐느냐? 굉장히 잘 됐습니다. 괴물은 사실 제가 극장 수익은 잘 모르겠고요. 이 DVD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괴수물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고질라예요. 그러니까 일본판 고질라를 우리나라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한 건데, 거기 또 정치적인 메타포가 있고 굉장히 또 봉준호스럽게 약간 좀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괴수물이 아닌. 그래서 괴물도 비교적 잘 됐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봉준호의 어떤 필모를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하나 잡으라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이렇게 반으로 한번 잘라보라면 저는 이 시기부터 자를 것 같아요. 봉준호가 넷플릭스랑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로 제가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200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그 성공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사실 거의 경쟁자도 없었죠. 혼자 그냥 완전 독점했잖아요. 스트리밍 하면 넷플릭스밖에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워너도 시작하고 디즈니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돈도 너무 잘 벌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아까 삼성이 비디오 데크 팔려고 영화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사실 그거를 미국 감독들만 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가입자 수도 많고 어떻게 그걸 미국 감독에게만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당시만 해도 뭐 마틴 스콜세지나 스티븐 스필버그나 지금도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영화 만드는 걸 굉장히 고가화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극장이 개봉도 안 하는 게 무슨 영화냐. 이게 뭐 컴퓨터라나 볼 수 있는 영화가 그게 무슨 상품이지 영화냐 싶어서 뭐 소위 말해서 영화 좀 만들 줄 아는 감독들은 거부했어요. 보이콧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재 발굴을 하는 와중에 봉준호를 끌어들였다는 건 그들의 레이더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봉준호에게 이 100억 가까 아니 이게 180억인가요? 우리나라 사실은 뭐 단위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맡겨버리는 건 그들의 그 퀄리피케이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요때부터 이제 검증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 봉준호의 그 인터뷰를 보시면 넷플릭스가 180억, 200억 가까운 돈을 주고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네 맘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유를 주는 건 저는 지구상에 아마 넷플릭스 말고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제작자가 뭐 전화해서 잘 돼가는지 물어보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참 의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옥자를 또 넷플릭스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한 일이냐면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만들었는데 폭망했으면 또 시키겠어요. 이게 잘 됐으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극장처럼 수익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딱 박스 오피스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거는 뭐 다운로드 수로 이제 할 텐데 분명 자기네가 세우는 그 일정 수준을 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옥자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수도 괜찮게 나왔지만 칸에서 경쟁 부문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기생충이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것만 알지 그의 전작이 경쟁 부문에 올라갔다라는 건 몰라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까지 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건 아카데미랑 또 다른 일이죠. 근데 옥자는 그때 좀 푸대접을 받았죠. 그때 그 칸의 집행위원장인 티에리라는 분이 넷플릭스 나부랭이가 만든 영화를 우리 고귀한 칸에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예 그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으로 생각을 안 했죠. 그 심사 전에 일어났던 언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칸과 넷플릭스는 뭐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죠. 근데 그리고 나서 기생충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찬욱 영화가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잘 안 됐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영입해서 만든 뭐 스토커라는 영화가 박찬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봉준호 영화는 언제 나오느냐, 뭐 미국에서 할 거냐, 우리나라에서 할 거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마당에 제가 이제 뭐 그때 기사가 나온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할 것이다. 요번엔 근데 한국이 배경이고 한국 자본이다. 넷플릭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봉준호가 계속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나는 이제는 좀 한국 영화를 만들고 싶다. 지금 외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 배우들이랑 한국 영화를 한국어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하기도 했죠. 근데 요 사이에 만약에 찾아보고 싶으시면 봉준호가 제작한 영화가 있어요. 해무라는 영화고요. 그것도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죠. 아마 그 이희준 배우가 나왔고요. 나름 좀 이렇게 그때 여름 블록버스터로 개봉을 했던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은 더 됐는지 해무라는 영화도 꼭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감독이 다르지만 봉준호의 색깔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특히 그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예리 배우가 이북 소녀로 나오죠. 당시에. 뭐 대충의 양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진을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 사진 같은 경우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게 한복을 개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옥자에서의 사진이에요. 근데 옥자에서 그 소세지 회사 회장님이에요. 여기서 틸다 스윈튼이 육류 회사 회장님인데 어떤 그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한복을 개조한 의상을 입고 나와서 그때 좀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제가 이 배급사를 넣어놓은 건 봉준호의 굉장히 그 특이한 작가주의 그리고 상업영화 같지 않은 어떤 그 예술성이 분명 있지만 항상 대기업을 타고 개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독립영화로 개봉을 한 적은 없어요. 뭐 그럴 필요도 없죠. 봉준호라는 이름을 달고 뭐 독립영화로 개봉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기에 한국 영화계 안에서도 봉준호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이 회사 얘기를 꼭 언급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영화가 그렇게 잘 된 거는 뭐 CJ가 배급한 것 때문에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언제나 대기업과 같이 일을 했던 거는 사실이라는 건.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돌이켜 보건대 워낙 편수가 많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또 젊잖아요. 7편밖에 안 되니까 그걸 또 일반화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계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폭넓진 않았던 것 같아요. 봉준호의 그 영화 세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나 폭넓진 않아요. 단지 그 옥자라는 영화가 좀 벗어나 있긴 해요. 되게 동화적이잖아요. 일단 영화 좀 귀엽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사실은 그것도 그 자장 안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살인의 추억은 국가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형사들의 그 고문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론 그걸 슬랩스틱으로 풀지만 풍자적으로. 그리고 지식인의 허상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리멸렬이랄지 뭐 이런 것들 플란다스에게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팽배해 있죠. 계급에 대한 얘기는 결정적이죠. 기생충에서도 그렇고 설국열차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꼬리칸과 앞칸의 싸움이니까요. 아이고 만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야만이라는 건 모든 영화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더 같은 영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김혜자가 원빈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빈이 장애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그 장애인이 된 아마 그 동기가 그럴 거예요. 애한테 어렸을 때 농약을 먹이나 뭐 그렇죠. 근데 그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설정함에 있어서 봉준호 영화는 좋은 의미에서 좀 투머치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버 더 탑이죠. 그러니까 제가 야만이라고 표현을 한 건 나쁜 의미에서 표현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때가 많죠. 뭐 기생충이 15세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말랑말랑 영화인 것 같지만 사실상 후반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그 피가 낭자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의외로 봉준호 영화들이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너는 왜 봉준호 영화가 좋니?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그럼 뭐 누구나 있죠. 뭐 저는 미장센이 좋아요. 뭐 저는 뭐 누가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봉준호의 유머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너무 웃긴다. 봉준호가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가 있죠. 막 웃다 보면 항상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살인의 추억을 생각하면 송강호가 계속 이렇게 막 껌 씹으면서 얘기하고 중간에 침 뱉고 막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거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한 거지만 봉준호 영화에선 유달리 엎어지는 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근데 앞에다 놓지 않습니다. 그건 앞에다 놓으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항상 그 후경을 보시면 디포커스를 워낙 또 좋아하니까 후경에서 엎어지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웃기는 거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뒤에서 누가 이제 엎어지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슬랩스틱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주인공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봉준호 영화가 좋았던 건 한 번도 완벽한 주인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거나 굉장히 그 계산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본보기 삼을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괴물의 송강호입니다. 약간 좀 덜 떨어졌는데 또 너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넘쳐서 딸을 구하러 가는 그 과정이 뭐 애잔하죠. 그 머리 색깔 하며 노랗게 그 탈색한 머리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번에 그 기생충에서의 송강호도 사실은 그렇죠. 약간 좀 모자른 아버지죠. 많이 모자르죠. 매일 말하면. 그리고 소품에 대한 얘기는 뭐 봉준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기생충 때문에 뭐 숨은 그림 찾기에서 봉준호 영화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나 뭐 그런 거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트위터 같은 거 보면.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기생충 보셨다면 기생충에서 가난한 가족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가난할 때는 국산 맥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맥주 파티가 몇 번 나와요, 중간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최우식이라고 두 명이 취직을 하고 나서 그 제시카까지 취직을 하고 나서는 아사히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불매운동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하나를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소품에 집착하는 감독들이 많죠. 사실 이게 미장센의 한 부분이니까 박찬욱 영화에서도 허투루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뭐 옛날로 가면 히치콕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뭐 창문에 각도까지도 맞춰가지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스토리보드 미리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봉준호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소품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본인이 얘기도 했죠. 부잣집에서 그러니까 조여정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이 300만 원짜리라 아무도 스태프들이 못 만지게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소품보다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공간은 저는 시나리오를 우선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을 어디를 쓸 것이냐, 도시를 어디로 정할 것이고, 동네를 뭐 그냥 가난한 집이 아니라 창신동으로 할 거냐, 뭐 저기 어디로 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은 감독이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보드라는 걸 미리 그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의 구성이 중요하니까. 대표적으로 김기현 감독의 한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도 그냥 계단이 아니라 나선형 계단이 나올 때가 있고 직선 계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캐릭터가 내려올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죠. 그 주인공 캐릭터가. 항상 그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 혹은 1층과 아래층, 위층과 아래층 뭐 이런 것의 사용이 언제나 그 명장들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군림해왔죠. 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봉준호는 더 유난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공간을 구성하는데 참 골치 아프게 할 텐데 대부분의 감독들이 머리를 많이 쓸 텐데 정말 숨이 막히거든요. 해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굉장히 쉬운 계산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봉준호 기생충의 반전 모를 때는 잘 사는 사람 vs 못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상류층 vs 하류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선균 가족 vs 송강호 가족 이게 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지하에 한 가족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세 가족의 얘기잖아요. 가난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등치고 살아야 하는 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송강호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층으로 나눈 거죠. 그 보이지 않은 그 층까지. 물론 이제 그게 영화 중반부터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보시면은 이 영화가 평면적이 아니라 굉장히 그 층위가 많아요. 그 봉준호 영화 단순히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그 층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감독이 다 그러지만 봉준호는 계급적으로 그 층위를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꼭 기생충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뭐 마더에서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치콕이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언제나 미스테리는 2층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층에 해놔야 신비롭잖아요. 물론 이제 지하도 있을 수 있겠지만 2층에 있어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항상 위를 본다는 거죠. 저 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면서. 지하는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뭐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더에서도 결정적인 살인이 항상 2층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녀가 뒤집혀서 얼굴이 매달려 있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 살인 씬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서 보시면 그냥 뭐 그러니까 멋있는 집, 여기는 힘든 집 뭐 이렇게 찍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색에 대한 얘기는 뭐 그냥 그 길게 할 건 아니지만 봉준호의 영화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무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도 약간 회색빛이잖아요. 살인의 추억도 전반적으로 어둡죠. 그 나중에 그 살해되는 언니, 그러니까 그 여자 캐릭터가 빨간 원피스 입고 나오고 뭐 그런 거 말고는 근데 이게 총천연색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옥자예요. 옥자를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주인공 소녀의 빨간 잠바도 그렇고 막 아주 그 총천연색인데 보시면 약간의 그 또 공식이 있어요. 옥자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돼지는 살색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시면 이 돼지 산업의 CEO는 핑크색 옷을 입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복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 가축화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틸다 스윈턴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돼지를 그러니까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항상 그 돼지 살색을 띤 옷을 입는다라는 건 그 정도의 또 잔인한 면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색의 스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생충 얘기를 좀 구태의연하지만 이미 많은 관객들이 보셨기 때문에 좀 해보면,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 한 명씩 기생해 가는 가정과 파국이라는 게 그 CJ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나온 그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J에서 또 하나의 가정이 있다는 걸 철저히 비밀로 붙였죠. 그건 이제 스포일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사실 이거를 칸 영화제에서 처음 봤어요. 기생충을 칸 영화제에서 봤을 때 저는 노바디니까 좀 구석에 앉았거든요. 그 감독님들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앞에 좋은 자리 앉고. 근데 제 옆에 박명훈 배우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충에서 그 밑에 계시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캐릭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정은 배우의 이제 남편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그때 생각한 이 사람이 기생충에 안 나오는데 왜 왔지?
근데 칸 영화제까지 왔다는 건 이 영화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일러를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말을 시키긴 좀 그랬어요. 실례지만 뭘로 나오시냐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어로 막 문자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 옆에 박명훈이 앉아 있는데 도대체 이자는 여기 왜 온 것이냐. 내가 알기로는 기생충에 크레딧에 이름이 없는데 이 보도자료에 왜 박명훈이 여기까지 와서 기생충을 보느냐. 근데 이제 그중에 제가 받은 답장 중에 하나가 걔가 사실은 반전의 인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칸에도 몰래 왔고 기자들이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뒤에 앉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 박명훈 캐릭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승전 좀 직전에 해당하는 아마 1시간 정도에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이게 2시간 러닝 타임이니까요. 그때까지는 8명이 골고루 나온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는 좀 덜 등장하긴 합니다만 뒤에 나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강호를 주인공으로, 최우식을 주인공으로 할 수는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나오고 실제로 SAG, 그러니까 요번에 길드, 액터스 길드에서 노미네이트 할 때도 주연으로 노미네이트 안 했어요. 송강호나 이런 사람들을 다 조연으로 하거나 공동주연으로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배경을 한국으로 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걸 너무 또 원했다고 하시니까요. 자기는 다른 건 둘째치고 한국어로 영화를 찍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또 대사를 잘 쓰잖아요. 한국어에 맞게. 그래서 본인이 또 그렇게 쓰고 싶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아까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의 이번 기생충의 성공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말고도 수많은 평론가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럼 다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계급에 대한 얘기고 너무 계급에 대한 얘기는 세계적으로 그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봉준호 기생충이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적인 얘기를 너무 세계적으로 잘 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좀 반만 맞는다는 얘기가 들은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한국적일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한국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인데 어떻게 한국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창신동에서 찍고 성북동에서 찍었는데. 그리고 뭐 한국 특유의 반지하가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옛날에 3년 동안 반지하 살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지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봉준호 영화에는 살인의 추억을 제외하고 일단은 세계적인 아이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인이어도 혹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카스모폴리탄 한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선균 아들이 열광하고 있는 게 인디언 놀이잖아요. 그리고 막 인디언 입고 막 또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어디서 샀고 뭐 직구를 했는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한국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디언 놀이를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제시카가 어딜 나왔습니까? 일리노이 대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구나 알만한 일리노이 대학교 뭐 좋은 학교니까요. 그리고 거기서도 원래는 연세대학교에 위조를 하죠. 최우식이 부잣집에 가외 선생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연대에 나왔다라는 그 위장을 하지만 자막에는 옥스포드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국에 이제 배급했을 때는 옥스포드 대학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말 한국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한국적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극밖에 가능하지 않죠. 사실 성북동의 그 집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적이고 서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짜파구리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지극히 서양적인 혹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나야 받을 수 있는 상이니까요. 근데 저는 예술적으로 뛰어난 거야 너무 많은 평론가들이 뭐 씬 바이 씬으로 분석을 한 것도 많고 한데 저는 올해 황금종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상을 한 거죠. 올해가 이제 한국인 거고요. 그리고 매번 힘들죠. 이게 왕중왕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좋은 영화만 뽑아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붙여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운 걸 했지만 제가 2019년 칸 영화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유난히 요때
그 뭐라 그러죠? 컴백하는 감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나가는 1급 감독인데 유난히 2019년에 컴백 작품을 내는 감독들이 많았다는 거죠. 알모도바르가 그랬고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랬고요. 한동안 작품 안 내다가 거장인데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심기부전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2019년에 공교롭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의 기생충이 그냥 뭐 좀 뛰어나서 탄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뛰어나서 탔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칸 영화제가 왕중왕정이었지만 2019년엔 유난히 왕중왕중왕중왕중왕이었다는 거죠.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페인 앤 글로리라는 아깝게 봉준호에게 진 정말 소름 끼치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스트리밍으로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페인 앤 글로리라는 영화는 제가 생각했기에 알모도바르 필모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영화로 저는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 작품들과. 근데 그런 작품들 켄 로치가 칸의 단골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나오는 사람이 켄 로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영화를 만든다는 거죠. 뭐 만들기만 하면 칸에서 뽑아주니까. 켄 로치가 이번에 영화 냈는데 그것도 이겼잖아요. 봉준호가. 그러니까 이번 봉준호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거의 근대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세계 영화사를 휘젓던 사람들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좀 시야를 좀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CJ에서 좋았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 영화가 대박이 났구나. 이거 100억 들여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뭐 얼마를 뽑을 것인가.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CJ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칸 영화제에서 탄 영화는 그러니까 상을 탄 영화는 안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술 영화제이기 때문에 지루한 영화가 많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블록버스터급으로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CJ에서도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000만이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이런 유럽 영화제에서 상 탄 영화가 아마 1000만 넘어간 영화는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봉준호 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봉준호 영화가 나왔는데 안 봅니까? 게다가 칸 영화제까지 이제 탔는데 저도 한 극장에서 3번 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전에 시사회 뭐 이런 걸 떠나서 칸 영화제를 타면 영화 시작되기 전에 그 칸 황금종려 도장이 붙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사실 그거 보려고 극장 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도장이 붙는다는 건 이제 대단한 영예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관건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될 것이냐겠죠. 근데 사실 이런 외국어 영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시아 영화, 그리고 봉준호가 뭐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스티븐 스필버그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LA와 뉴욕만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이제 중부나 뭐 이런 데도 이제 좁혀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한번 틀고 서부에서 한번 틀고 뭐 웬만큼 뽑았다 싶으면 이제 VOD로 넘기죠. 그냥 2차 시장으로 넘기는데 사실은 봉준호가 안 됐으면, 기생충도 안 됐으면 그 전철을 밟았을 겁니다. LA에서 제한 상영하고 뭐 좀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10월에 제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LA와 뉴욕만 몇 개죠. 뭐 극장 아마 6개 정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3개 극장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주에 10배로 뜹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과 6일 만에. 한 주 만에 33개 극장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8주, 그러니까 2달 만에, 사실 2달 넘어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VOD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주가 넘어가지 않아요. 2달을 틀지도 않죠. 근데 뭐 미국은 워낙 트는 시간이 윈도우가 좀 넓다고 해도 10주 만에 10배가 또 뜁니다. 300개가 넘는 극장에서 기생충을 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스카랑 이제 맞물렸을 때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로 이게 몇 개까지 뛰느냐? 1000개가 넘어갑니다. 아마 이게 1100개 정도에서 끝났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개에서 시작한 게 1000개에서 끝난 거예요. 거의 1000배 가까이 뛴 거죠. 330배니까요. 330배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됐느냐. 가장 쉬운 계산은 그냥 뭐 영화가 재밌었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 뭐 작년 얘기죠. 작년 10월,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 놀러 갔는데 카페에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애 2명이 계속 앉아가지고 기생충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뉴욕이면 그럴 수 있겠다. 워낙 뉴욕은 또 막 문화적으로 관심이 많은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제가 뭐 어차피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극장 분석을 했어요. 단순히 이게 세계에서 33개에서 300개로 넘어간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게 LA, 뉴욕이고 뭐 대도시 위주면 약간 그래 대도시니까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중부로라도 완전히 침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캠퍼스 타운, 일리노이 대학교가 있는 샴페인, 작은 도시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전주 익산보다도 작은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원주 정도?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도시. 그 특히 큰 주립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애들 인구가 많잖아요. 주립대가 있는 캠퍼스 타운을 위주로 거의 다 개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거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5, 60대가 사는 플로리다 같은 데 개봉을 하면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기생충을. 20, 30대 애들 혹은 10대 애들이 사는데 개봉을 해놔야 옛날부터 싸이와 이런 것들을 들었던 애들에게 개봉을 해놔야 이걸 보러 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뭐 그 뒤에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동안 기생충의 티켓 분석을 해보면 18세에서 24세가 61%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이제 오스카 전인데요. 오스카 후에 4개의 상 탔잖아요. 아마 4개 상 탄 이후로는 3, 40대가 많아졌을 거예요. 이제 비교적 민감한 사람들이죠. 상 결과예요. 아, 오스카 상 탔대는데 뭐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근데 이때 봉준호 감독님의 그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한 12월 달인가 1월 달쯤에 진짜로 도망가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한국으로 가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난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5월 달부터 벌써 칸에 나와 있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장돌뱅이처럼. 한 번도 한국에 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근데 미국에서 뭐 관광만 했으면 또 안 그렇겠지만 200개가 넘는 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GB하고요, 인터뷰하고요, 언론 인터뷰하고 토크쇼 나가고 그걸 하루에 7, 8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봉준호 감독님의 가족이 아예 장기 아파트 렌트해서 LA로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케팅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헐리우드 어떤 영화도 마케팅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하게 한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진짜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와 캐스팅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타란티노 영화 같은 경우 디카프리오 말만 하면 마케팅이 끝납니다. 이거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그냥 시켜도 돼요. 뭐 아나운서 시켜도 되고 뭐 엔터테이너 누구 시켜가지고 그것 좀 얘기 좀 해봐. 뭐 이렇게 하면 마케팅이 되지만 기생충은 송강호랑 최우식 나와요 하면 누가 압니까 이 영화를. 그러니까 감독이 나가서 무슨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봉준호가 말을 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몇 개의 GB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텔룰라이드 영화제를 시작으로 오스카 마케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게 산호세 영화제였나? 그러니까 LA에서 하는 한 중급 이상의 영화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관객과의 대화 1시간짜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관객과의 대화라는 게. 근데 사실 관객과의 대화라는 것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뻑하면 GB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영관 가시면 그러니까 GB, 감독과 GB 하는 거 많죠. 미국은 GB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화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특별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GB가 너무 많은데 GB가 없는 그 나라에서 감독과 처음 GB를 가져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다 영상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트위터에다 올리고 중간에 송강호가 또 너무 웃기니까 그또 송강호랑 같이 했거든요. 그런 것도 어록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돌리고 그때 예상치 않게 봉준호가 말을 너무 잘해서 그 미국 배급사 네온이 봉준호의 어록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 봉준호가 한 말 중에 좀 괜찮은 거, 멋있는 거, 명언 뽑아가지고
트위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생충이 인기가 있으니까 지미 팔론이라는 그 옛날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잔유쇼급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유명한 토크쇼에 봉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갔다고 생각하시지만 재미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지미 팔런은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더군다나 말도 못하는데 통역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니까 부른 거예요. 저는 단순히 기생충이 잘 됐기 때문에 봉준호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걸 이미 자기네들끼리 봤을 거예요. GB 영상도 보고 뭐 어디서 한 얘기. 이때부터 11월, 12월부터 봉준호가 어마어마한 양의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인터뷰를 했던 걸 찾아보시면 옛날에 뭐 거의 마틴 스콜세지급이나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정론지까지도 부르기 시작해요. 영화 평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아시아 감독이나 뭐 엔간히 유명해서 나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과 70분짜리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11월부터는 아 이게 아카데미를 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CJ 측에서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량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 체류비 다 CJ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쓰고 뭐 하는 돈을 다. 근데 이거를 링크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따로 나중에 보세요. 제가 그냥 대충 말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왜 따로 안 썼냐면 이걸 쓰면 여기까지 써야 돼요. 상을 아카데미 전까지 그러니까 299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빼고,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나중에 이제 붙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제에서 혹은 영화 시상식에서 기생충을 올렸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 중에 뭐 대종상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아니 그 청룡영화상 이런 거 우리나라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냥 아무 영화제가 아니라 특히 영화 평론가들이 주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는 걸 저는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American Film Critic Awards, 그러니까 미국 영화 평론가 협회에서 준 상, 영국 평론가 협회에서 준 상, LA 평론가, 뉴욕 평론가 모든 평론가 수상, 그러니까 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전미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이거 사실 평론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길드. 그러니까 길드가 조합이잖아요. 배우 조합, 프로듀서 조합, 감독 조합, 스크립터, 시나리오 조합까지도 기생충한테 몰빵을 했죠. 몰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거기서부터 이게 아카데미로 연결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길드 가입자가 아카데미 보터들이에요. 아카데미 8,500명 중에 다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카데미 투표권을 주는 거잖아요. 뭐 조명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한국 언론이 너무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이상을 점쳐볼 만한 수상 결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2개 이상 생각 안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카데미 외국어상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점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생충의 라이벌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극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917은 그 수치적으로 쉬어보셔도 기생충이 탄 상 반의 반도 못 탔어요.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1917의 평이 좋았고 좀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라는 뭐 그런 강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합해보면 영화평론가상에서도 길드에서도 1917은 게임은 안 됐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너무 기분 좋고 그날 막 4개라고 했을 때 뭐 눈물도 나고 막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금 평면적으로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탔다. 그 당시에만 모멘텀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사상 아카데미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칸의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같이 탄 영화는 5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너무 좋은 영화들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지향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황금종려는 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러피안적인,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그 작가주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상이고요.
오스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대중적인 영화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상작들을 보시면 영화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완전 작가주의 영화와 완전 그 상업적인 영화, 그러니까 그럼에도 잘 만든 영화가 이렇게 그 대립할 때가 많죠. 그럼 다시 말해서 봉준호의 이번 이 두 가지 동시 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각도에서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너무 괜찮고 상업 영화라고 봤을 때도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아, 이게 나는 살인의 추억보다 잘 만든 영화 같지는 않다. 뭐 평론가들 중에서 몇 명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개인 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재밌잖아요. 일단 지루하지 않죠. 특히 그 반전에 있어서 그게 뭐 되게 예측 가능한 반전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미국 관객들이 그 평점 다는 댓글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다. 식스센스 이후로 최고의 반전이었다.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전에 되게 집착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반전이 무기가 되는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기생충 말고도. 근데 미국은 반전이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포 영화를 제외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신선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케팅적인 걸 볼게요. 지금 내용적인 걸 제가 봤으니까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미국 시장에서 유난히 이렇게 독보적이었는가. 근데 제가 고쳐드리고 싶은 건 미국 시장에서만 독보적인 거 아니었어요. 스웨덴 영화 박스오피스 보시면 거기도 쓸었어요. 근데 나라가 크다 보니까 미국이 유난히 언급이 많이 된 거죠. 그때 제가 가르치던 교환학생 중에 스웨덴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실제로 자기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기생충 보면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 예술영화관이 12년 동안 한 번도 만석을 안 했던 극장인데 기생충으로 처음 만석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자료로 써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 계급적인 거는 되게 보편적이니까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급의 얘기가 중점이 된 영화는 항상 흥행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생충이 거의 유일무이해요. 일단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 켄 로치 영화 한 번이라도 극장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아니면 굳이 극장에서 안 봐요.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해오신 켄 로치 같은 양반도 한 번도 흥행에서 성공을 하지는 않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작년 고레에다 히로까지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계급에 대한 영화죠. 노동 계급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시스템적인 벽에 부딪혀서 고군분투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흥행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했어요. 거의 그 건질 만큼만. 그리고 나중에 2차 시장으로 넘어갔죠, VOD로. 그 정도로 계급 영화는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의 그 수준을 생각을 할 수 없죠. 이미 딱딱하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미 요인에서 저는 지웁니다. 내러티브, 설정, 이런 건 좋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반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어떤 영화든 장르가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호러 영화라도 약간 코믹한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이게 뭐 히스토리, 그러니까 사극 영화라도 그 안에 애정이 있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장르를 넘나들죠. 어느 영화나. 근데 봉준호의 영화처럼 이 장르에서 이 장르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 약간 좀 뜬금없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시면 기생충이 2시간이에요. 러닝타임이 2시간인데 정확히 1시간 58분 정도의 타이밍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영화가 스릴러로 바뀝니다.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이정은이 초인종을 누르는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두고 온 거 있다고. 그리고 그 두고 온 것의 정체가 이제 뒤에 밝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58분까지는 그게 계속 웃기잖아요. 최우식이 뭐 과외하는데 그 과외하는 여자가 얘 또 짝사랑하고 뭐 중간에 뭐 복숭아 같은 거 나오고 뭐 그런 이제 그 짜잘한 어떤 소동극 같은 재미가 있죠. 그러다 이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요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미장센에 대한 얘기를 봉준호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했죠. GV 같은 데 가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사실 일반 관객은 굉장히 좀 감탄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요 장면, 송강호가 이 안에, 그러니까 부잣집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아까 층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네들이 막 파티하잖아요. 위스키 먹고 몰래 빼먹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치죠. 그래서 이제 뿔뿔이 막 이제 숨죠. 그럼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거기서 그냥 했을지도 몰라요. 각자 이렇게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하나 보는 거죠. 이제 계속 도망 나갈 타이밍만 기다리면서. 근데 봉준호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같이 엿보도록.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 응접대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아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발밑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발밑에서 보는 게 공교롭게도 이 두 부부의 한 부부의 은밀한 어떤 장면을 이제 목격을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평행이지 않아요. 이들의 그 어떤 그 공간 구조를 보시면 무언가를 엿볼 때도 그렇고 항상 층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 이제 반지하 살잖아요. 반지하에서 창문이 있는데 그 일종의 거실 같은 그런 방에 누군가가 항상 노상방뇨를 합니다. 이 자기네 집 옆에. 그래서 이제 항상 불평을 하죠. 뭐 나가서 한마디 해라 뭐 어쩌라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궁극적으로 최우식이 못 참고 이제 물을 뿌리죠. 송강호였네요. 송강호도 이제 따로 나가서 물을 뿌리는데 요 장면만큼은 제가 고속 촬영을 했던가? 그래서 이 다른 장비를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다 살아있도록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뭘 필요하냐, 굳이. 근데 이걸로 잘 티가 안 나는데 큰 화면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화질이 좀 좋은 걸로 보시면 소변과 그냥물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이제 소변을 보다가 물 세례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속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세세한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이런 경우 만약에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송강호를 따라서 카메라가 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소동하는 걸 밖에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노상방뇨하다 걸리는 막 욕하겠죠.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물 뿌리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걸 찍었을 텐데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계속 실내에서 찍어요. 그래서 마치 이 장면처럼 이게 극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맥주 마시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 가난한 가족이. 그러니까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듯이 이 장면을 막 낄낄거리면서 관람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에겐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여유 있게 이 장면을 관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집에 누가 맨날 노상방뇨해가지고 이거를 치워야 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의 소동극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준호 영화에서의 글로컬한 요인, 그러니까 한국적이지만 세계적인 혹은 그 언저리에 있는 이 요인은 해외 관객들에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지하, 아까 한국의 한국식 반지하죠. 화장실이 위에 있는. 짜파구리라도 이거 람동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영문 자막에는 라면과 우동으로. 그리고 수석이 나오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돌 모으는 취미.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 과외라는 거. 그러니까 대학생 과외라는 게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죠. 완전히 그 어른들이 이제 알바로 하는데 대학생 과외라는 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외국 어떤 그 코스모폴리탄 하는 걸로 간다면 피자 접기라는 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피자 접기 제일 빨리 접는 어떤 유튜브 영상 보고 봉준호가 이거를 고안을 했다고 하는데, 전 가족이 모여서 피자를 접는. 이것도 한국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와이파이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설정이라든지 초반에. 그리고 인디언 놀이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뒤에 그 파티 있죠. 살인양원장이 벌어지게 되는 그 파티는 정말 지극히 그 상류층 서양 파티잖아요.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첼로 연주를 하게 하고. 그리고 유학생이니까 뭐 일리노이 대학교, 얘는 뭐 어디서 무슨 그 아트 테라피를 공부하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또 서양적인 레퍼런스고, 송강호가 최우식과 모르스 부호로 소통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서양적인 메타포죠. 뭐 새를 날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적절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한국적이고 세계적이고를 떠나서 누구나 이해할 만한 걸 적절히 굉장히 잘 섞었다. 그러나 꼭 한국적이진 않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우 마케팅을 안 했어요. 일반적으로 마케팅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이고 가장 비싼 게 배우로 마케팅하는 겁니다. 브래드 피트 시켜가지고 인터뷰 시키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우성 영화는 뭐 정우성 시켜가지고 뭐 여기저기 예능 같은 거 하게 하죠.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기생충은 송강호와 최우식이 먼저 나가서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봉준호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송강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아까 200개 했다고 치는데 실제로 송강호가 참여한 건 반의 반도 안 돼요. 대부분 다 기생충 마케팅은 봉준호 감독 혼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준호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네온에서 이 그 신생 배급사거든요. 요번에 기생충 배급한 미국 회사가 네온에서 야 이럴 거면 그냥 봉준호를 팔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를 아시아의 거장이라고 이제 레이블을 달아서 매일매일 인터뷰를 시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먹혔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사이렌 사운드라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평론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게스트 에디터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한 거기도 하죠. 요번에 네온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 기생충이 잘 돼가지고 국내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영세한 직원이 24명밖에 안 되는 작은 배급사고요.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는 않은. 근데 궁극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온에서는 계속 봉준호 영화를 배급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에 네온이 봉준호 영화를 확 떠서 미국 내에서도 할리우드가 네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약간 좀 마이너 회사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번에 메이저로 들어갔다고 그 칭찬이 아주 자자하죠. 뭐 타겟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스카 마케팅을 병행했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영화 퀄리티 좋으면은 아카데미에서 상 주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지난 10년 전부터는 오스카의 마케팅을 얼마나 하느냐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거운동 안 하면은 안 되듯이 선거운동처럼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카데미에서 자기 영화 마케팅할 때는 대통령 선거 나갔던 사람들을 매니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전략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스카 마케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았고 아무리 내 영화가 좋아도 마케팅이 없으면 아카데미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CJ가 이 공부를 미리 탄탄히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미 칸네 영화제에서 상 탈 때부터 오스카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돈 얼마 써야 되는지, 매체 뭐 나가야 되는지, 누구누구 내보내야 되는지를 완전히 계산해서 아카데미 마케팅에 참여했다라는 그 점 저는 꼭 강조하고 싶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떠나서 CJ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요. 비용 면에서 이번 오스카 마케팅에 참여했던 다른 그 후보작들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10분의 1 썼습니다. 넷플릭스가 쓴 돈에. 그러니까 CJ가 요번에 했던 거는 정말 미미한 돈에 최고의 그 효과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봉준호의 기생충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한국 최초의 오스카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그 아카데미 마케팅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뭐 봉준호니까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 위주의 마케팅이었잖아요. 감독 내보내고 감독 토크쇼 시키고 맨날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기생충 그 봉준호의 말주변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힘들었을 마케팅인데 그걸 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타겟을 잡았던 것이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이게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한국 영화 얘기를 왜 했으며 봉준호의 성공 사례를 왜 얘기했느냐. 앞으로의 한국 영화가 어떻게 될 건지, 궁극적으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팔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기생충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그것도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때 기생충이 4개 부문 탔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 배급사 혹은 한국에서 영화 만드시는 제작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동안 5년은 앉아서 먹겠구나. 그러니까 벌겠구나, 돈을. 왜냐하면 봉준호 그거 팔리고 나서 해외에서 엄청 찾아댔습니다. 한국 영화 배급할 거 없나요? 한국의 장르 영화 괜찮은 거 없습니까? 뭐 30만 불이나 50만 불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영화들에 대한 그 니즈가 엄청 났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몇 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뭐 세계 시장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근데 아마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봉준호의 기생충을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접한 관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갈 텐데, 기생충 같은 경우. 그 스트리밍에서도 그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너무 화제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럼 그건 뭐냐? 그만큼의 잠재적인 한국 미디어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화 시장을 영화 시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영화로 이 나라를 접했어도 다음에는 드라마로 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워낙 쉬우니까. 접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드라마까지 해서 컨텐츠의 플랫폼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좋은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제가 영화로 한정을 한다면, 뭐 저는 드라마 학자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영화가 팔릴 거냐. 이제 기생충 너무 잘 팔렸는데 또 뭐 팔면 되는지.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물음표죠. 봉준호는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영화, 나머지 한국 영화 99%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처럼 뭐 독과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직 계열화도 그렇고, 봉준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이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중견, 그러니까 뭐 한 40대 되는 젊은 감독들,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감독들은 간신히 비굴하게 항상 이제 내고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다른 봉준호 같은 아트 영화 혹은 상업 영화, 잘 만든 영화를 우리가 만나고 싶다면 지금 많이 키워야 됩니다. 젊은 감독들을 많이 키워놔야 돼요. 특히 40대 초중반의 감독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지금 15년 동안 아직까지도 한국 영화는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봉준호잖아요. 사실상 그 10몇 년 동안 해왔던.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또 다른 봉준호를 키워야 되는 것에 제가 지금 좀 많이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궁극적으로 한국 독립 영화에 관객들을 좀 끌어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20대와 30대 감독들이 좋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뭐 김보라 감독의 벌새라는 영화도 있었고, 여러분들 요즘에 왜 그 작지만 재밌는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요즘에 그 이 코로나 와중에도 2만 관객을 넘어서고 있는 기적 같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만들었는데 훌륭한 그런 영화들의 눈을 돌려서 빨리 수출을 해야 뭐 머지않아 또 그 아카데미의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